실전 모의고사 4회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정우승의 슬픔이 기쁨에게라고 하는 작품을 볼 텐데요.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슬픔이라고 하는 대상이 기쁨이라고 하는 대상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질 건가 봐. 그러면 여기서 슬픔이 기쁨에게라고 하는 제목을 놓고 봤을 때 슬픔이 작품에서 말하는 사람, 즉 화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요.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 화자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대상을 시적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슬픔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 둘 다 감정, 같은 말, 정서가 될 거야. 그런데 무엇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러한 감정과 정서를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이 두드러지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슬픔이 부정적인 정서고 기쁨이 긍정적인 정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독특하게 슬픔을 긍정적인 대상으로 표현하고요, 기쁨을 부정적인 대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가 좀 뒤바뀌어 있는 작품이 슬픔이 기쁨에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결국 화자가 슬픔이라고 하는 정서를 왜 강조하고 왜 긍정하고 기쁨이라고 하는 정서를 왜 부정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게요. 나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나라고 하는 글자는 시에서 화자를 상징할 테니까 이 화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슬픔이 되겠죠. 나는 이제 너에게도, 여기서 너라고 하는 대상은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시적 대상이 될 거고 기쁨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슬픔은 긍정, 기쁨은 부정적인 녀석으로 형상화가 된다.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그럼 거기서 슬픔을 주겠다에서 이 슬픔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 또는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길 가다가 가난한 사람들 또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연민의 정서나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자신만의 안위, 자신만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소외된 이웃이나 불편한 사람들을 보고 별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쁨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겠다에서 계시라고 하는 글자 동그라미 쳐보시면요,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어간과 어미 사이에 있는 선어말어미라고 설명하는데 이 선어말어미 get을 뭐 할 거냐면 반복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때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get이라고 하는 선어말어미는 미래, 추측, 의지, 가능성을 나타내는 역할과 기능을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get은요, 똑같은 말을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는 효과를 할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get이라고 하는 게 시간적인 의미를 표현한다라고 말하면 틀린 문장이 돼버립니다. 미래, 추측, 의지, 가능성 중에서 의지라고 하는 녀석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get이니까 시간적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 캐치하시고요. 이어서 갈게요.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네모 쳐보시면 일반적으로 사랑이 소중하고요, 슬픔은 부정이니까 슬픔은 덜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작품에서는 사랑보다 슬픔이 소중하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역설적 표현이라고 설명하겠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어서 표현한다. 역설적 표현, 역설적 인식.
을 주겠다. 개 또 나오네요. 알아서 계속 체크해 놓으세요. 겨울밤 거리에서 겨울밤 세모쳐 보시면 겨울밤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 상황이 될 겁니다. 추위, 고난, 시련 이런 거 관련된 상황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를 넣고 살아온 추위와 추위도 세모죠. 고난, 시련, 역경, 어려움을 부과하는 대상이니까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밑줄 쳐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할머니는 소외된 이웃이 될 거야. 빈번한 또는 번듯한 가게 하나도 없고 길바닥에 앉아서 귤 팔고 계시니까 가난하게 살아가는 소외된 이웃 중 한 명이 할머니가 되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할머니에게 밑줄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 밑줄 쳐보시면 길거리에서 귤을 팔고 계신 할머니는요 하루에 예를 들어 귤 10개를 팔아야 10,000원이라고 하는 생활비가 획득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너라고 하는 시적 대상이 할머니 귤 10개가 10,000원이라고 했는데 저한테 9,000원에 좀 파세요. 자기의 이익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귤값을 계속 깎고 있는 거죠.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니까 9,000원에 팔 거야. 그런데 할머니의 입장에서는 1,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부족하니까 하루를 생활하기가 좀 힘들겠죠. 하지만 반대로 귤값을 깎아서 나이스라고 신나서 기쁨을 외치고 있던 너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 이기주의가 되겠죠. 다른 사람 따위는 관심이 없는 거죠. 이러한 너에게 나는 여기 네모 쳐보자. 슬픔에 평등한 얼굴.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 1번 슬픔도 기쁨처럼 소중하다. 즉 다른 사람을 보고 슬퍼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표현할 수 있다. 2번 슬픔이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오니까 여기도 의인화 또는 의인법이 적용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특이사항이 없겠죠. 이러한 의인화를 통해서 타인의 슬픔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내가 라고 나와 있을 때 내가 앞에 가로 한번 열어보실게요.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은 가로 닫아보시면 즉 너가 보였던 너의 무관심 또는 편견 등을 화자는 비판하고 있죠. 웃어주질 않은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 동사자는요 얼어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럼 길거리에 얼어 죽은 동사자도 할머니처럼 소외된 이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야. 근데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얼어 죽은 사람이 또 한 번 얼어 죽는데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겠네. 마찬가지 여기도 역설적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얼어서 죽었는데 뭘 또 죽냐는 거죠. 얼어 죽을 때 가만히 한 장조차 가만히 한 장 가로쳐 보실까요? 이 가만히 한 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최소한의 관심, 최소한의 인정. 여기서 말하는 가만이라고 하는 건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만든 돗자리와 같은 것들을 가만이라고 설명하는데 가만히 한 장부터 덮어주지 않아서 기쁨아 너는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인정이 없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어떠한 사람이 얼어 죽었다고 하더라도 시체가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걸 사람들이 스쳐 지나간다면 그 얼어 죽은 사람에게 대한 어떠한 관심도 없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비록 얼어 죽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비닐이나 가마니 같은 거를 한 장쯤을 덮어주고 그 사람의 앞날을 기원할 수도 있을 거고요. 기도해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한 기쁨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러한 최소한의 관심과 최소한의 인정 또한 존재하지 않았대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덮어주지 않은 밑줄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여기서 말하는 무관심한 너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즉 타인에게 무관심한 이기적인 사랑이 되겠죠. 자신에게만 이득이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서,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서.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아픔과 상대방의 상황에 공감하지 못한다.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에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나는 이제 화자가 어떻게 할지 보자.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기다림 체크해 보시면,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타인에게 공감할 수 있는 시간. 나 이제 너에게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줄게.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얘들아, 한방눈을 멈추겠다라고 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한방눈은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부정이 될 겁니다. 부정. 그럼 세모가 되겠죠. 근데 뒤에 나오는 다른 소재는 긍정이어가지고 한방눈이 부정이라고 하는 건 서술어 때문에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배경 지식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봐도 되냐면, 우리 겨울 스포츠라고 하면 스키나 스노우보드가 가장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그죠? 돈 많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동계 스포츠를 즐기러 갈 겁니다. 그럼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니까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한방눈이 내리는 겨울을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을 하겠죠. 스키 탈 때 재밌을 테니까. 하지만 아까 봤던 할머니나 얼어 죽은 동사자 입장에서는 한방눈이 내리면 생활이 더 힘들어지니까 부정적인 것들이 될 겁니다. 따라서 슬픔에게 있어서 한방눈도 부정적인 의미가 될 거고. 그런데 알아보자.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봄눈 동그라미. 그럼 봄눈이라고 하는 건 아까 봤던 한방눈과 다르게 조금 따뜻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결국 따뜻한 눈이니까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애정, 관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봄눈이 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냐면 화자가 데리고 가겠대요. 화자가 같이 가고자 하는 거니까 긍정적인 의미가 될 수밖에 없겠죠.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이 그친 눈길을 밑줄 너와 함께 걷겠다. 그럼 슬픔이라고 하는 화자는 기쁨이 그동안 부정적으로 보였지만 기쁨이라고 하는 녀석을 버리고 혼자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죠. 우리 같이 가자. 결국 너를 평등하게 인식하고 포용, 끌어안으려고 하는 태도가 드러나고 있죠. 이어서 갈게요.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슬픔의 힘 동그라미 쳐볼까요? 슬픔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건 1번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태도가 될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힘. 두 번째,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힘. 그래서 결국 슬픔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밑줄 걸어가겠다. 그럼 걸어가겠다라고 말한 나, 즉 화자의 의도는 뭐냐면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한 삶을 살아왔던 너가 각성하고 소외된 이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화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작품이 슬픔이 기쁨에게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작품은 생명의 서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생명의 서라고 하는 작품을 보실 때 결국 뭐가 나오냐면 생명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올 텐데요. 우리가 3회에서 봤던 윤동주 작품처럼 자아를 두 가지로 쪼개요.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 같은 말 본질적 자아. 그래서 자아가 윤동주 작품처럼 두 가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구분하는 게 필요한데, 얘는 이따가 보게 될 수제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있는 4회 첫 번째 문제에서는 본질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라고 하는 두 갈래가 계속 쪼개지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게요. 나의 지식에서 나라고 하는 글자 체크해 보시면 지금부터 체크하는 이 나라고 하는 건 현실적 자아예요. 각자 현실적 자아를 체크하는 펜을 만들거나 현실적 자아를 체크하는 기호를 만드세요. 편하게.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볼게요.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면, 여기 독한 회의 네모 쳐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독한 회의라고 하는 건 이 작품의 중심 주제와도 연관된 생명의 본질에 대한 의구심, 생명이란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 생명의 본질에 대한 정답을 찾지 못했대요. 내 또한 삶의 애증 같은 말 감정, 삶의 애증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삶의 감정을 다 짐지지 못하여, 다 감당하지 못하여 라고 보시면 돼요. 다 감당하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병든 나무 세모 쳐보실까요? 여기서 말하는 병든 나무라고 하는 건 결국 생명의 본질을 구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화자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생명의 본질을 구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병든 나무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병든 나무가 말하는 건 아까 위에서 봤던 현실적 자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특이사항은 없겠죠.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저 머나먼 어디로 갈 거냐면 네모 아라비아 사막. 그러면 화자는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가고자 하니까 당연히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하는 건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공간이 될 겁니다. 결국 여기는 어떤 공간이냐면 생명의 본질을 탐구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공간. 생명의 본질을 탐구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공간. 생명의 본질을 찾아야 되는데 생명의 본질을 찾지 못했으니까 그 공간으로 나아가고자 하겠죠. 나는 가자에서 나라고 하는 글자 현실적 자아요. 나는 가자의 나는 현실적 자아. 거기는 한 번 뜬 백일이 불사신같이 장렬하고, 즉 태양이 굉장히 따갑답니다.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법의 허적이라고 하는 건 허무함과 적막감을 합쳐서 허적이라고 합니다. 허무 플러스 적막, 그러니까 허적이라고 하겠죠. 허적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알라의 신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신이니까 절대자가 될 거고요. 절대자만이, 여기 밑줄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한다 밑줄 쳐보시면 성찰이라고 적어보실까요? 성찰의 행동이죠. 아라비아 사막에서는 이러한 끊임없는 성찰적 행동과 성찰적 모습이 등장하나 봐. 밤마다 고민하는 방황하는 열사의 끝. 열사의 끝 네모 쳐보실까요? 걔가 어디냐면요,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라비아 사막. 생명의 본질을 구하고자 찾아가고자 하는 공간.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랑을 나부끼고 호올로 서면. 호올로 시적 허용이네요. 맞춤법 틀렸죠. 작가가 의도적으로. 호올로 서 있으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명케 될지니 여기서 나 체크해보세요. 거기 나와 있는 나가 바로 뭐냐면 얘들아 내면적 자와 본질적 자입니다. 내면적 자, 본질적 자. 즉 아라비아 상황에서 극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의지적인 태도로 현실적 자아가 맞서 싸우거나 성찰을 한다면 본질적 자 또는 내면적 자랑 만날 수 있는 상황이 형성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여기서 나라고 하는 글자도 마찬가지 본질적 자예요. 작은 따옴표가 나와 있으니까 본질적 자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원시의 본연한 자태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화자가 추구하는 모습. 화자는 원시라고 하는 게 원시시대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원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순수한 생명의 모습을 추구하는 게 화자예요. 때가 묻고 이해관계에 얽히고 온갖 상처를 받아가면서 감정 소모를 많이 하는 그런 화자의 모습이 아니라 원시적이고 순수한 생명의 본래 모습을 화자는 추구하고자 한대요. 다시 배우지 못하거늘 차라리 나는 여기 나와 있는 나는요 현실적 자예요. 차라리 나는 어느 사고의 밑줄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밑줄.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본질적 자아를 찾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본질적 자아를 찾기 위해 죽음도 감당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 그 다음 마지막 하겠습니다. 수호세기. 일단 기라고 하는 글자는 고전 수필 중 기라고 하는 갈래를 나타내는 단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 나와 있는 오라고 하는 글자는 나, 제라는 글자는 집, 수라고 하는 글자는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즉 수호제기란 나를 지키는 집과 관련된 기록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를 지키는 집, 나를 지키는 집, 이게 수호제기입니다. 결국 여기서도 무엇을 말하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아예요. 현실적 자아가 나오고 본질적 자아가 나오는데 이 중에 지켜야 될 자아는 본질적 자아다. 얘를 뭐 해야 된다? 지켜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작품이 수호제기입니다. 갈게요. 수호제라는 이름은 큰형님이 자신의 집에다 붙인 이름이다. 밑줄 나는 처음에 이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밑줄 글쓴이는 의문을 제기했죠. 왜 수호제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그럼 이 의문을 제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요, 독자의 관심을 유도한다라고 하는 효과도 있어요.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가운데 나보다 여기 나와 있는 나 체크해 보실까요? 여기 나와 있는 나는요 본질적 자입니다. 본질적 자. 나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다. 밑줄. 그러니 굳이 지키지 않더라도 어디로 가겠는가? 이상한 이름이다. 밑줄 쳐보시면 성찰의 계기라고 적어보실까요? 수호제라고 하는 이름을 보고 생각한 거야. 본질적 자아는 어차피 나랑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이상하네 라고 하면서 성찰하기 시작하겠죠. 생각을 되짚어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랬더니 말해볼게. 내가 장기로 귀향 온 뒤에 혼자 지내면서 생각해보다가
하루는 갑자기 이 의문점에 대해 이 의문점 동그라미 쳐볼까요? 그럼 여기서 화자가 품고 있는 의문점이라고 하는 건 얘죠. 나를 지킨다는 것의 의미. 이 의문점에 대해서 해답을 얻게 되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스스로 말하였다. 천하만물이라고 나오는데 천하 앞에 바로 열어볼게요. 3차를 통한 깨달음이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봐도 되고 이 작품의 주제 또는 중심 내용이라고 봐도 돼요. 지금부터 글쓴이가 장기로 귀향 간 다음에 얻게 된 깨달음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할게요.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만은, 여기서의 나는 본질적 자아여 나만은 지켜야 한다. 바로 닫아보실까요? 결국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을 내세웠어. 항상 주장을 말하면 그 뒤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네바틀이라고 나오는데 네라는 글자 앞에다가 바로 열어보시면 얘는 결국 주장에 대한 근거 역할을 할 거예요. 주장에 대한 근거 역할. 그런데 이 근거를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자문자답의 형식을 통해서 글쓴이가 깨달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깨달은 이유에 대해 설명해 줄게. 그럼 이유가 잔뜩 나오고 있는 거라고. 할게요. 내 밭을이라고 나오는데요. 밭 세모 쳐보실까요? 지금부터 세모 치는 것들은 지킬 필요가 없는 것들을 전부 다 세모 치겠습니다. 지킬 필요가 없는 것들. 내 밭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겠는가? 밭을 지킬 필요가 없다. 또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겠는가? 상식적인 부분이라서 부연 설명은 안 할게요. 집을 짊어지고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없죠. 집도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정원에 여러 가지 꽃나무와 과일나무, 집도 세모 치시고 꽃나무 과일나무도 세모 치시고 뽑아갈 자가 있는가?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있는데 그 나무를 어떻게 가져갈 거야? 내 책도 세모 치시고 훔쳐 없앨 자가 있는가? 성현의 경전이 세상에 퍼져 있어 엄청 흔한데 누가 과연 그 책을 완벽히 이 세상에서 없앨 수 있겠는가? 없앨 수 없으니까 지킬 필요가 없어. 내 옷 세모, 양식 세모 훔쳐서 나를 궁색하게 하겠는가? 천하에 있는 실이 모두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이고 천하에 있는 곡식이 모두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야. 도둑이 훔쳐간다고 하더라도 한두 개밖에 안 될 테니까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없앨 수 있겠는가? 서리적 표현이죠. 없앨 수 없다. 서리법. 그러니 천하 만물은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 가로 닫아보시면 여기까지가 되겠죠. 여기 밑줄. 그런데 오직 나라는 것만은 잘 달아나서 드나드는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 밑줄. 거기서 나는요 본질적 자아거든요. 거기서의 나는 본질적 자아인데 본질적 자아를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천하 만물은 지킬 필요가 없는데 오직 본질적 자아는 지켜야 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뒤에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먼저 말해주면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족속들은 세속적 이익이나 두려움, 유혹 등에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본질적 자아를 지켜야 돼 라고 뒤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세부적으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민혁이가 공무원이 됐는데 다운이가 민혁이 앞에서 100억을 주면서 내가 너 100억 줄 테니까 내가 과속 운전해도 좀 봐줘? 봐줄 거야 안 봐줄 거야? 봐주겠죠. 이게 본질자를 잃어버린 나쁜 사람의 대표적인 표본이겠죠.
반면에 그 말을 들은 병현이가 말합니다. 야, 그래도 범죄는 안 돼. 너 가져가 라고 말한다면 병현이는 이익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모습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니까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되셨어요? 할게요.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다가도 잠시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지 못 가는 곳이 없다. 이익, 세모.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라고 하는 게 본질적 자아를 흔들리게 하는 요소들이 되겠죠. 이익으로 깨면 떠나가고 위험, 세모, 재앙, 세모. 위험과 재앙이 겁을 주어도 떠나간다.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 세모. 떠나가고 눈썹이 새까맣고 이가 하얀 미인의 미인, 세모. 요염한 모습만 봐도 떠나간다. 밑줄, 한 번 가면 돌아올 줄 몰라서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즉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 천하의 나보다, 여기서 나오는 나 체크해보세요. 본질적 자아. 천하의 본질적 자아인 나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다. 어찌 앞에다가 적어놔. 비유적 표현. 어찌 앞에는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결국 여기서 비유적인 표현을 써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자기 수양해야 된다. 본질적 자아를 지켜야 된다를 강조할 겁니다. 비유적인 표현을 써서 본질적 자아를 지켜야 된다 또는 자기 수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할게요. 어찌 실과 끈으로 매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나를, 여기서 말하는 나는요 굳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본질적 자아가 되겠죠. 나를 굳게 지켜하지 않으리요. 나는, 여기서의 나는요 현실적 자아고 나를의 나는 본질적 자아입니다. 현실적 자아인 나는 본질적 자아인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다. 그럼 나는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는 경험이 있네요. 뒤에 가면 줄재 형님은 그런 경험이 없다라는 형식으로 나올 겁니다. 어렸을 때 과거가 좋게 보여서, 과거라고 하는 게 세속적 이익 중에 하나가 되겠죠. 벼슬이니까. 10년 동안 과거 공부에 빠져들었고 처지가 바뀌어 조정에 나아가 검은 사무관대에 비단도포를 입고 12년 동안 미친듯이 대낮에 커다란 길을 뛰어다녔다. 그러다가 또 처지가 바뀌어 한강을 건너고 세계를 넘게 되었다. 친척과 선영을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숲, 여기가 귀향지입니다. 귀향지에 와서 멈추게 되었다. 이때 나도, 여기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건 본질적 자아. 이때 본질적 자아인 나도 땀이 흐르고 두려워서 숨도 쉬지 못하면서 나의, 여기서의 나는요 현실적 자아, 나의 발 뒤꿈치를 따라 이곳까지 함께 오게 되었다. 내가, 현실적 자아가 나에게, 본질적 자아에게 물었다. 너는 이라고 나오죠. 앞에 적어놔. 반성, 성찰.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결국 자기 자신을 돌아볼 겁니다. 반성하고 성찰할 거야.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여우나 도깨비 때문에 온 거야? 바다 귀신 때문에 온 거야? 네 가정과 고향 모두 다 초천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왜 글로 돌아가지 않는 거야? 그러나 본질적 자인 나는 끝내 멍하니 움직이지 않으면 돌아갈 줄 몰랐다. 그 얼굴빛을 보니 마치 얽매인 곳이 있어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결국 밑줄, 결국 붙잡아 이곳에 함께 머물렀다. 즉 글쓴이가 본질적 자아를 생각하기 시작했대요. 이때 둘째 형님 좌란공도 나를 잃고, 여기 나는 본질적 자아, 나를 쫓아 남의 지방으로 왔는데 역시 나를 붙잡아서 본질적 자아겠죠. 본질적 자아를 붙잡아서 그곳에 함께 머물렀다. 오직 나의 큰형님만이 본질적 자아인 나를 잃지 않고 편안히 단정하게 수호제에 앉아 계시니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서 본질적 자아인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큰형님이 그 거실에 수호제라고 이름을 붙인 까닭일 것이다. 큰형님은 언제나 아버님께서 내게 태현이라고 자를 지어주셔서 태현 밑줄, 나는 오로지 밑줄 나의 태연을 지키려고 했다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태연도 본질적 자아가 되겠죠. 큰형님이 지키고자 하는 대상이 되니까 본질적 자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 집에다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지 라고 하지만 이는 핑계대는 말씀이다. 맹자가로 쳐보자. 성현이죠. 성현이라고 하는 건
글쓴이보다 앞서 학문적 지식이 높거나 수양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 정신적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을 성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작품은요, 성현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맞는 말이 되겠죠. 맹자가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가? 몸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크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씀이 진실하다. 그럼 여기서 성현의 말을 인용한 이유는요,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맹자가 말한 거랑 내가 말한 거랑 똑같네. 그럼 맹자나 나나 동일해. 이 말씀이 진실하다. 내가 스스로 말한 내용을 써서 큰형님에게 보이고 수호제의 기로 삼는다. 기로 삼는다 네모 쳐보세요. 관습적 표현이라고 적어보실까요? 관습적 표현. 고전수필 중 기라고 하는 갈래는 항상 마지막에 기로 삼는다 또는 기문으로 삼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기라고 하는 고전수필 갈래가 가지고 있는 관습적 표현 중 하나니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해설은 쉬워서 별도로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정답만 빠르게 불러드릴게요. 1번에 3번, 2번에 5번, 3번에 4번, 4번에 2번, 5번에 1번이 되겠죠.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 문항이어서 문제는 정답만 불러드렸습니다. 쉬었다가 비문학 하나만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칠게요.